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장영준입니다. 오늘 이 2022 중앙포럼에서 정말 이 또 정부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대신하고 저희들 발표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네요. 잘 안 보이네요. 자,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하겠고요. 첫 번째, 이렇게 일단 우리 산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까지 우리 주요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합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고, 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도 나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선 얼마 전까지 수주 잔량이 거의 이제 1등을 구가하고 있고, 또 특히 반가운 거는 LNG라든가 친환경 선박의 한 70% 이상을 우리 한국 조선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전기차,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도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수출이 조금 월간 기준으로 조금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조금 뉴스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수출은 경쟁국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약 전년 대비 13% 정도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들이 보통 1~2% 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수입입니다. 지금 10월까지 약 한 350억 불 정도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너지 수입 증가분, 금년에 에너지가 수입 증가분만 해도 700억 불이 넘기 때문에, 에너지 만약에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산술적으로는 올해도 지금까지 한 35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봤어야 되는데, 에너지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 현재 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무역 대책도 에너지 절감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약간 고민은, 지금 10대 주력 수출 품목이 한 10년째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그만큼 등장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들 신산업 진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게 최근에 뚜렷하게 증가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총리님 모시고 인천에서 규제개혁 회의를 하고 왔지만, 역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의 체감도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고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지금 에너지 가격을 3배에서 10배까지 올리고 배급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굉장히 높게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미국을 시작으로 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혹자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전문기관들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도 계속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고, 여기 적지는 않지만 경기 실사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수출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지만 지난 10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더 문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경쟁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년 이후에 대중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 우리 2011년에 약 반도체 제외하고 한 386억 불의 무역 흑자를 내던 대중무역 수지가 지난 9월까지 약 178억 불의 적자로 들어섰고,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우리 주요 산업 그리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연구기관이 분석한 기술 수준을 보면 AI 이미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뒤쳐져 있고 우주 항공 분야 그리고 생명 보건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더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AI를 포함한 모든 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할 수 있는 로봇 산업의 경쟁력도 우리가 중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경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렵지만 우리 산업의 주력 산업 그리고 미래 산업의 분야에서도 굉장히 지금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조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는 이 미래 산업은 좀 고부가가치화하고 주력 산업은 고도화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포함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에 우리 새 정부의 그 정책 철학에 맞추어서 정말 민간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네 가지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총리님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를 일단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사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과감한 지원과 규제 완화 그리고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기술 혁신도 가속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을 늘 호소했고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유통기업을 방문했더니 그 유통기업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그거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또 그 분야에 그동안 교수원이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록 기존 교수님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충분히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도 텄고 또 분야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지만 반도체라든가 첨단 분야에 좀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전략 기술에 대한 R&D 확대 그리고 정말 기술 개발에 조금 애로로 작용했던 예타의 면제라든가 신속 처리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 세 가지 분야로 한정해서 하지만 앞으로 바이오라든가 여러 분야로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우리가 정말 경제정책의 목적이 좋은 일자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런 반도체를 포함한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EU 등 모두 다 인식하고 서로 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30년까지 한 13만 명 이상이 반도체만 해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도 저희들이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소재는 20% 정도, 장비도 한 50% 정도로 아직 자금률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투자 촉진과 인력 양성, 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도 아까 첨단 전략 산업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건 생략하고 AI 로봇 같은 경우 정말
뭐 무인 항공기도 그 로봇 넓게 보면 로봇이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로봇의 활용도는 굉장히 그 산업이든 생활이든 늘어날 텐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경쟁력 격차를 줄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력 산업입니다. 주력 산업은 지금까지는 잘 나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위기 요인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빠른 부분 전기차 시장 경차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거기에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공급 과잉이 조금 줄어들면서 조금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은 해소되었지만 미국 EU를 중심으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후에 도입되더라도 우리 철강 가격의 그 어떤 수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한 2%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그 배추권 거래제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부작용은 적고 앞으로 이걸 오히려 계기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도 얼마 전에 저희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앞으로 큰 방향은 앞으로 무작정 어떤 수주 잔고를 늘리기보다는 어떤 고부가 가치 수주로 인도를 해서 지금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그 원화청 간의 가격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우리 조선 산업의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D 금년에 우리 정부에 제출한 저희 정부의 전체 예산이 조금 추경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긴축의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R&D 부분은 거의 변동 없이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R&D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량만 줄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그동안 쉬운 R&D 위주로 그냥 정말 성공률이 높은 R&D 위주로 했다면 미국의 달파 시스템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는 파괴적이고 도전적인 R&D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산업부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단계를 통해서 경쟁력 R&D를 통해서 정말 정말 저게 될까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앰비셔스한 과제를 목표로 잡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정책, 새 정부의 지역 정책을 이제 일부에서 조금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범정부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책이 단순히 지역의 어떤 공동화를 해소한다는 그런 경제 정책의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이 어떤 수도권의 과밀화했다는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구 집중 문제까지도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서 도시의 집중도가 낮아질수록 어떤 출산율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균형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방 분권 정책과 균형 발전 정책이 따로따로 추진되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단일 위원회를 만들고 법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었고 성과가 좋았던 기회발전 특구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어떤 매개체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총리님 주재로 산업단지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점은 민간의 어떤 투자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정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근로자를 못 구해서 하는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그 근로자의 관점에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첨단 전략 산업 특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소부장 특구를 동시에 지정해서 정말 지역별로 정말 지금까지는 막 지자체에서 이것저것 막 좀 우선순위 없이 했다는 측면이 있다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 지역이 핵심적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정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든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님께서 중견기업의 날 행사에 참석하셔서 중견기업법 상시화 등 여러 가지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뭐 저희들 표에 보시는 세제 개편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중견기업들의 어떤 성장 인센티브를 좀 확충해 나가고, 그리고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 정부가 조금 돈을 대고 민간 자금을 같이 끌어들이는 어떤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법입니다. 지금 과거하고 좀 틀린 게 아마 우리 새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규제 혁파입니다. 지금 총리실에 규제개혁 추진단이 조성돼 있어 150분이 정말 규제 발굴과 검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재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규제 전담 부서를 가지고 지금 규제 혁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오전에 총리님 주재 회의에서 문화재 분야, 그리고 해양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이 세 개 분야의 핵심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우리 산업부도 지난 7월에 53개 프로젝트 한 337개에 관한 337조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 규제 때문에 안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지금 어느덧 한 3분의 2 정도를 해결했습니다. 이미 어떤 부분은 이미 지난달에 이번 달에 지난달에 착공을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환경, 노동 분야, 그리고 인증 분야 등 기업들을 좀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분야들을 곳곳에서 찾아서 좀 개선하고 있다는 노력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유인 제도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앞으로 대응해야 될 공급망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세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 선진국의 못지않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올해 아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어떤 첨단 산업에 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한 투자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있고요. 외투와 유턴 인센티브를 정비해서 정말 그동안 조금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낮추고, 또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지원도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많이 했고요. 아까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이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4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어떤 조닝 문제가 고착화되어서 정말 이제 사양 산업이 되면서 나가고 싶어하는 기업도 해당 업종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자 이제는 금지 업종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산업단지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고 가치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정책, 뭐 지금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과거 약간 이상적이었던 에너지 정책을 조금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생에너지는 계속 보급을 확대하되
조금 더 대규모 그리고 풍력에 좀 웨이트를 좀 두어서 하겠다는 거, 그리고 외국에서 다 인정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그 효과적인 수단인 원전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그 40%에 대한 NDC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무역 수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 산업 건물 수송 분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정말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분도 아까 저희 IRA 이슈도 사실 큰 문제 없이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수출 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그 시설의 한 생산 캐파의 40%가 중국에 있습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실 이 규제 1년 유예를 포함해서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는 완벽하게 지금 방어가 되었고, 지금도 사실 반도체나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거의 상시적인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생략하고, 며칠 전에 싱가포르와의 DP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입니다.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거에 대비해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대응 과제, 저희들이 무역 수지 개선 방어를 위해서 정말 수입을 절감하고 수출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요금의 가격 기능 정상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정상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한전이 일부 언론에 나오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비용을 지불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한전이나 공기업이란 어떤 대표 공기업의 어떤 재정 건전성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에,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에 현실화는 다소의 부담이 있다라도 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산업이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목표로 이 5가지의 과제를 놓고 지금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로 좋은 대책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성태윤 연세대 교수께서는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는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의 길을 묻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 발표의 내용은 죄송합니다. 2022년 5월에 한국경제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2022년 5월에 한국국제금융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회장인데 당신 제가 이제 부회장이었고요. 발표 왜 그럼 옛날 걸 들고 왔냐라고, 옛날 걸 들고 오려고 일부러 들고 온 게 아니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에 했던 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마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고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기는 오늘의 주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자들 용어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제학자들이 흔히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경제 전문가도 계시지만 또
아니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건값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가게에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올 때, 그러면 당연히 물건값을 올려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demand pull inflation,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제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옴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경제학자들 용어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비용 유발 인플레이션인데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어떤 때 그러냐? 손님은 가게에 안 드는데 제가 재료비가 엄청 올라서 또는 인건비가 엄청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로 지금이 그러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느냐? 그거의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를 다뤄야만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길을 묻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걸 경제학자들 용어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값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기 상황 하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비용을 올리고 있고, 그 비용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마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복합 위기의 성격을 또 적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금 서플라이 푸시라고 부르는 비용 유발에 의한, 코스트 푸시라고도 부르는 비용 유발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아까 경기가 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위기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늘도 보시면은 외환시장 이슈들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엔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됐고요. 물건값이 오르면서 경제가 안 좋은데, 이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결국은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금융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물과 금융 부분의 위기가 현재 한국 경제에 도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 이외에 해외에서 오는 이슈, 특히 오늘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 에너지 가격 이슈는 실제로는 해외에서 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이슈와 대외적인 이슈가 결합한, 그러니까 복합이라는 위기라는 말을 쓰지만 이 복합이라는 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맨드 사이드, 서플라이 사이드, 그리고 실물과 금융, 그리고 대내, 대외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현재의 위기 상황이고, 또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죠. 그걸 우리 저희들 경제학자들 용어로 실버 뮬릿이라고 그러는데, 은탄화는 없다는 겁니다.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요소들을 알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또 역시 해결하고 위험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미국에서 급격히 기준금리를 올린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25bp라고 불리는 0.25%를 올리면 베이비 스텝이다. 또 요새는 0.5%포인트를 올리면 50bp를 올리면 빅 스텝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올리면 0.75%포인트 75bp를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많이 하던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그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조정했던 최근까지의 과정, 즉 0%대로 떨어졌을 때의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그 전에는 매우 단계에 따라서 진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약간 경기 부양이 조금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대폭적인 코비드-19 샥, 즉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지자 미국이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 조정하는 거에 6단계에 해당되는 금리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위기에 빠지기, 즉 코로나19에 의한 어려움에 빠지기 전의 금리에서
매우 급격한 속도로 빠지게 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황을 회복시키는 작업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권시장이 큰 폭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S&P 지수는 2월 14일에서 3월 20일 한 달 동안에 약 35%가 폭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월 14일에서 3월 20일 한 달 사이에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미국 통화당국에서 매우 강력한 형태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정책을 했었고요. 그 말은 맞고 얘기하면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지나갔다면 이러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 자체는 놀랍지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 왜 유동성을 회수하냐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거죠. 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주입했던 유동성이라고 본다면 그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변동치입니다. 제가 우리 중앙일보도 그렇고 다른 이제 여러 언론에 보시면 제가 작년 초 정도부터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합니다. 제가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글을 쓰면 딴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지금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냐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면 작년 초가 되면 미국의 이미 도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통화 정책을 지속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가로 불붙기 시작하자 급격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통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당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우리 미국과 마치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다행히 미국이 이 올리는 폭을 좀 조정한다면 괜찮지만 미국과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미국이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늦게 통화 정책의 변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형태의 미국의 통화 정책 변경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자료를 보면 이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초가 되면 이미 채권 시장에서 미국에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모든 금리를 통화당국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기준금리를 통화당국이 정할 뿐이고요. 채권 시장이나 여러 상황들이 경제 변수들, 거시경제 변수들 특히 많이 반영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보시면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작년 상반기가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그 말은 금리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결국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에 의한 금리 비용의 상승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마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마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중앙일보에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이게 채권 시장 압력을 주는 정부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채권 시장 압력을 줄 수 있는 채권 발행을 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엄청 이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나 공기업들이 대규모 확장을 하고 새로 투자를 하고 채권을 찍고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제가 채권 시장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정부의 기조에 반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 금융시장 사정이 이미 채권 시장의 향후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한전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쏟아지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생기고 이미 작년 초부터 발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2022년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분해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특히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상승이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또 많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이제 작년에 언론에 이제 쓰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 2021년 10월의 에너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보시면 달러 기준으로 수입 물가 상승률이 원유 100%, 천연가스 115%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올해 4월에 30% 올랐다. 엄청 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의 대폭적인 가격은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올 초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자료를 작년 걸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8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전쟁 이전에 상당 부분의 에너지 가격이 올라 있었고요.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환경 규제 이슈랑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경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현재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미국에서 중간선거 과정이 있는데 이제 중간선거 과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향후 미국 정부가 채권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이제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 환경 규제랑 관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현재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가격을 상당 부분 높일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물가 압력을 주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러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 에너지 부분의 이슈가 비교적 감소하게 된다면 이제 물가 압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그래서 제가 철광석이나 동광석을 보여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이면 그때 그래도 어쨌든 그 코로나19의 유동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유동성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유동성으로 선물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연자원 가운데 철광석이나 동광석 물론 올랐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의 상승폭과는 사실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퀴디티에 의한 파트도 있지만 즉 유동성에 의한 파트도 있지만 매우 강력하게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실제로는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석탄입니다. 기본적으로 석탄을 통한 발전과 석탄을 통한 에너지 공급에 매우 높은 코스트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규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자원들과 에너지 사용에서의 가격을 높이게 되고요. 이것이 전반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 규제와 관련된 이슈는 우리나라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정부나 또는 공공적인 기금이나 정책적인 투자에 있어서 이러니까 에너지 규제를 하지 말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통한 예를 들어서 투자에 있어서 에너지의 생산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또 예를 들어서 공적인 기금이나 자금의 투자 역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효율성을 매우 제고시킴으로써 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변환시킬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전환의 이슈가 현재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불필요한 형태의 규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제어하되 에너지 전환과 환경과 관련된 쪽에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동시에 제가 아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비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을 썼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이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던 시기를 극복했던 미국의 1980년대 초반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1980년대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주요 제도의 개선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념적인 신자유주의다 이런 거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주는 거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너지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 정책이 행해지는 기간 동안 내부에서는 다른 형태의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문제에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당연히 우리가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지만 사실은 이 1970년대까지도 각종 시장에 특히 진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80년대를 계기로 상당 부분 해소되기 시작하는데요. 1978년에 에어라인 디레귤레이션 액트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비행기의 요금, 그다음에 루트와 이제 마켓 엔트리, 시장 진입에 관한 규제를 제거하는 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마 택시 비용 같은 거로 엄청 요즘 고민들이 많거나 교통수단과 관련된 국민들의 생활고나 불만이 사실은 상당히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새로운 산업 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들이 다 중단된 상태였었고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특히 전반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 상승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이 진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할 수 있는 효율화를 증진시키는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1980년에 보시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트랜스포테이션,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가격과 진입 규제를 하던 것들에 대한 디레귤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1980년도 철도의 인더스트리에 대한 작업도 시작을 하고요. 1982년이 되면 미국은 당시에 주간에 움직이는, 주 사이에 움직이는 버스에 대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거를 시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뭐냐 하면 특히 우리도 지금 교통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존재했었는데 이 교통과 관련된 이슈들에서의 진입 장벽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코스트를 낮추는 작업과 프라이스를 낮추는 작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Surface Flight Forward Regulation, Deregulation이라고 해서 이건 뭘 한 거냐면 화물과 관련된 디레귤레이션 작업을 한 겁니다. 즉 화물 운송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강력한 규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경쟁을 불어넣는 작업을 한 거고요. 대양을 통해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수송비 자체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하는 비용을 낮춰서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상황 하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고요. 요즘도 많이 나오는 얘기가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예대 마진차 높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슈 때문에 디포지토리 인스티튜션, 즉 예금 기관에 대한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당시에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게 모두 다 이것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은 비용 증가라는 위기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히 진입과 관련된 부분들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그 작업의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된 20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께서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강연을 20분에 딱 맞춰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주제 발표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황윤재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무대 위로 올라오셨네요. 황윤재 서울대 석좌 교수께서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황윤재 교수입니다. 목이 좀 잠겨서 죄송합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강조하셨듯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의 가장 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 수요 즉 혹은 공급 즉 복합 요인에 의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갔고 이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같이 대외적인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고 또 경기 침체가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잡으려는 하고 있는데요. 이때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인 것은
경제 주체가 앞으로 향후 1년 혹은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어떤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실제로 물가를 결정하는 가계와 이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를 장래 인플레이션 상태를 예상을 해서 경제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심리 자체가 이 실제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종류는 크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 통화 정책을 썼을 때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소비자들이 이 긴축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통화 정책의 신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이 통화 당국이 잘 통제를 할 테니까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당국이 정책을 수행하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벤 버난키라든가 제롬 포웰도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보면 지금 계속 최근에 2020년, 2021년 3월 때 급속하게 이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2년 3월에 돼서 가장 피크에 이르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8.6%,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약 5.4% 피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금리는 근데 2022년 올해 3월 달까지는 그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올해 2023월 되었어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1년 후에 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약간 좀 늦은 것이 아니냐. 그로 인해서 지금 과도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하는 도중에 제롬 파웰이 2021년 잭슨 홀에서 이제 연수를 보면 그 당시에 이 연설문에 보면 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높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의 의지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후에 올해 같은 해 2028월 26일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금리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제롬 파웰은 그 당시에는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에 주로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거의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단기 지표는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고 또한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냐. 이 지표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뭔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만 봐서는 안 됐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한국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이 2021년 최근에서는 그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은 다행히도 2021년 8월에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미국은 안 올리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올렸고 우리는 서서히 올리는 그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이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비교를 하다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그림과 실제 인플레이션 그림을 보면 한국 기대 인플레이션 그림은 항상 실제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간 더 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나서 올라오고 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그런 경향인 반면에 미국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르고 나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약간 선행 내지 동행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반인들의 특성이 달라서 수도 볼 수 있고 우리 인플레이션 지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보통 우리 현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일반적으로는 미래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약간 선행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더 다른 우리가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는 단기적 처방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선행성이 있다면 어떤 소통을 열심히 해서 어떤 정부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사람들 심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다른 그런 폴리시 정책적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하게 된 것은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측정되고 있느냐, 또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는 기대 인플레이션 직접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음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표본 대표성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새는 너무나 많은 이 전화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이 질문을 잘 이해를 하고 따라서 편의가 적습니다. 하지만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소표본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평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또 잘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기회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잘 대답을 또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시장 기반 지표는 이 물가 연동 국고채 수익률이라든가 혹은 명목 국제 수익률의 스프레드라든가 혹은 인플레이션 수학 금리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금융 어떤 수단들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채권 그 자체 유동성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측정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거의 20개 이상의 지표가 존재하고 대표적인 것이 미시간 대학에서 1940년대부터 시작한 일반인 가계 대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식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은에서 조사하는 가계 대상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가 있고요. 한편 5년짜리는 조사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설베이도 내부에서 하긴 하나 1년짜리를 간헐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공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국에서 이 서베이 조사 기관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문가 기대 인플레이션 가지고 참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 미시간 지표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묻습니다. 우리가 달리 물가 이 응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숫자를 제시하게끔 그렇게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뉴욕 페드 같으면 이 어떤 구간을 선택했으면 그것이 될 확률 자체도 물어봅니다. 가능성이 0에서 100 사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 문항표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소비자 기대를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 방식 차이를 요약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 만약에 객관식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객관식을 여러 개 중에 선택하게 하게 되면 이 점화 효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잘 모르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보통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유도를 하는 답을 유도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측정하지 않는데요. 미국과 같이 뉴욕 페드 같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도 나타낼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미시적 거시적 특성의 차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하는 지표가 후행성을 가지는 것을 알려져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는 선행성을 가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도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시적 특성도 이 남성이냐 혹은 청년층이냐 저소득층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계열적 특성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선행하느냐 혹은 후행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통계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인플레이션과 동행 혹은 선행하는 그런 약간 합리적 기대에 가까운 그런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한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대체로 후행하는 적응적 기대를 하는 그런 패턴을 현재 자료로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평균적 관계이기 때문에 분포 전체에서도 과연 그런가, 뭐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또 반응이 다를 것인가, 낮을 때는 또 반응이 다를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관관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뭔가 이 선행을 한다는 그런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후행을 한다는 증거가 있고 선행을 한다는 증거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분포적 관계를 보더라도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진한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본다는 얘기는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을 때는 이 훨씬 더 선행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나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 주시하면서 뭔가 예상하려고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 선행성 분석을 보면 지금 80% 보면 거의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인데요. 90% 약간의 후행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후행성의 그 가능성들이 많이 보인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불확실성 지표가 지금 측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물론 소비자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선택이 불확실한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현재 지표로서는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 통계치를 보면 이 여러 구간, 예를 들어 1%, 2%, 2%, 3% 구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했느냐의 그 비율 자체를 통계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 얼마나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결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 다 일치하게 되면 그것은 불확실이 없다는 이야기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불확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 불확실성 지표를 계산해 보면 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불확실성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놀랍게도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 까만 선으로 표시된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그것과 굉장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이 불확실성 지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를 보면 불확실성의 지속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전기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미래의 다음 기회의 불확실성이 높고, 또한 전기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미래 실제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 현재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실제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가능성을 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약을 하자면 한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뭔가 선진국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후행성 문제, 후행한다면 사실은 크게 유용한 지표로서 사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게 되면 약간 선행성을 가진 지표를 만들 수 있겠느냐, 혹은 또한 추가적인 정보 중에서 불확실성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개선할 점들을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다 더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뉴스나 혹은 뭐 트위터라든가 SNS 등의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현재 경제 상황 혹은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한 정보를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표본을 하고 있고, 문항 형식에 따른 응답 편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물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때 적어 넣기 때문에 문항 편의, 리스폰스 바이어스가 없다고 하고 있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매달 한 번씩 발표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뭔가 월간 중간쯤 돼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럼 과거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정책 판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비용 자체도 서베이를 하게 되면 굉장한 많은 비용이 들지만 비용도 굉장히 낮은 비용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것을 과연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른다고 예상하는 것이가 내린다고 예상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우리는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텍스트 분석 자체가 어떤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모호성이 있고 중의성이 있으나 같은 단어라도 문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 어떤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에 값싼 에너지의 시대가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값싼은 뭔가 물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 하락한다는 물가 오른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기계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를, 그것은 이제 기술이 발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실험적 연구로서 한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그 물가 이 빅데이터 기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제어라 동의어로서는 뭐 물가나 가격, 생활비 이런 것들이고, 이것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 인상,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그 텍스트가 얼마나 있느냐를 우리가 카운트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응급량이란 것은 상승 응급량과 하락 응급량의 차이를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30개월 이동 평균을 하면서 약간 스무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형성할 때 오늘 뉴스만 가지고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자기가 봤던 그 뉴스를 가지고 기대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동 평균을 하는 것이 뭔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가 상승 응급량의 이렇게 패턴을 보면 굉장히 피크가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때는 예를 들어 어떤 공공요금이 인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인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시기에 이 피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하락 응급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뭔가 디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 어떤 뉴스가 있으면 그때 피크가 일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일별 이 빅데이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만들어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근 7월 달쯤 돼서 피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대체로 내려가는 현재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 지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월간 지표로 만들어봐서 기존 한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실제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한은의 기존 지표보다는 선행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을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잠재력 있는 지수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교차 상관도를 보면 이 선행성의 상관도가 있고, 이 교차 분위 상관도를 보더라도 역시 선행을 한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보성이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지표를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빅데이터 지수를 알았을 때 미래 실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데 이 회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되지 않더라도 저것만 보면 미리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실제 인플레이션도 이 현재 주어진 정보에 추가적으로 이걸 알므로써 더 도움이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런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확장 연구라는 것은 이제 공통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것인데요. 그거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한국의 지금 지표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베이 지표들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앞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시도할 만하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윤재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께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세션 퍼펙트 스톰 위기 한국 경제 활로를 찾아라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 총협회 부회장,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패널 토론자였던 윤인대 국장이 오늘 급하게 국회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지호 국장께서 자리를 대신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무대 위가 준비가 됐습니다. 토론의 모더레이터를 맡으신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께 마이크를 넘겨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성진입니다. 앞에서 세 분께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발표들을 해주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 얘기 우리가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성태윤 교수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하셨는데 70년대에는 뭐 유가가 주로 이제 핵심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합 위기라 그래서 유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곡물 가격 문제, 그다음에 물류 가격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빠 이제 차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발표해 주셨고, 성태윤 교수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에서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황윤재 교수님께서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네 분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을 듣기 전에 제가 이런 방향의 문제 제기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개 적어봤는데요. 지금 현재의 그 글로벌 복합 위기가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게 단기 방안이 있고 장기 방안이 있을 때, 아마 오늘은 최근에 그 글로벌 복합 위기를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기적 방안에 이제 집중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 대한 접근입니다. 오늘 뭐 주제가 이제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냐, 위기가 직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라는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계속 아까 오늘도 두 분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올라갈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 안정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재정금융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통화 정책도 될 수 있지만은 이제 재정 이제 복합 위기 상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계층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마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부에서 말씀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성장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성장 패턴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그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소비 투자 측면도 있고 혁신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측면, 즉 규제 혁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에서 오늘 좀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문제를 던져보았습니다. 또 여기 뭐 토론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7분에서 8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내용에 특히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강조하셔서 지금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좋은 통찰과 또 이해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번 위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는 위기의 좀 개수가 많습니다. 복합 위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는 다중 위기라고 일단 그런 명칭을 쓰는 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복합과 다중 위기는 큰 차이는 없고요. 다중 위기라는 것들은 중첩되어 있다는 것과 그 위기, 개별 위기들이 서로 상충적인 요소가 많다는 걸 함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중 위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잠재적 위기로 확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단순한 복합 위기라면 하나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인플레 해결하고 실업률 높아지면은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 해결하고
그러면 나는 이제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아마 제롬 파월 총재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경제학 원칙에 의거해서 해결하기에는 지금의 위기 속성이 매우 상호 충돌적이고 모순적이고 또 다른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다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 도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인플레만 된 거라면 다른 위기 없이 인플레만 온 거라면 조금 힘들어도 금리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고 노인분들은 아직도 외출 못합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아시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저희 점심 먹다가도 얘기했는데 유럽에 사시는 분과 한국에 있는 사람 체감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심각성. 그래서 고통을 감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에너지 충격이 왔어요. 전쟁을 제외하고도 전쟁 이외 부분에 에너지 지금 충격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펙이 전략적으로 계속 유가를 올린다든지 자원 외교를 갖고 이제 협박을 한다든지 자원을 갖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에너지 크라이시스 별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 찾아온 게 이 고 인플레죠. 40년 만에. 근데 이것을 지금 거의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들이 딱 하나 금리 갖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에 인플레만 나는 내 눈엔 다른 건 안 보이고 오직 인플레밖에 안 보여. 인플레만 잡을 거야. 내가 인플레를 자초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중앙은행 총재로 기록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난 볼커 스타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가 이제 미국 중앙은행 그 제롬 파월의 생각이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다중 위기에 이런 중첩되고 서로 모순적인 위기의 성격 때문에 금리 인상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물가를 못 잡는 책임을 또 많은 국민들은 중앙은행 총재를 또 몰아세웁니다. 총재만 아니라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다행히도 적은데 캐나다나 미국은 특히 캐나다는 나가라 그랬어요. 그만둬라. 잘라야 된다.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롬 파월이 이제 스투피드 했다고 딱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서머스 얘기 나왔지만 작년 여름부터 이거 심각하다. 물가 잡아라 금리 올려라 했는데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니까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연초에 그때까지만 해도 양적 완화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도 없다고는 못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정치적 공격을 하게 되면 방금처럼 중앙은행 총재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물가를 피겠다는 식의 단순한 고강도 금리 정책을 펴는데 이것이 문제를 갖고 온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고갈시켜서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또 영국도 그런 사태를 겪었고요. 영국은 연기금 사태. 이 장기채 투자한 사람들이 부채 레벨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산 위험에 가니까 결국 다시 양적 완화를 했고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준 거예요. 지금 미국도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져가지고 재무부가 옐런 장관이 바이백이라고 그래서 환매. 사실은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회사채 시장에 경련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돈을 풀죠. 100조 이상. 이게 다 뭐냐면 금리를 올리면서 다른 금융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예외적인 조치예요. 사실은 금리 인상에 역행하는 조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다중위기의 특징 때문에 금융정책 방향과 재정정책 방향은 예외주의적인 접근을 인정을 해야 한다. 여기서 예외주의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어떤 기계적인 방향
그걸 끝까지 고수하는 식의 부러질 때까지 휘는 이런 접근은 지금의 다중 위기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면 금융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뭘 들고요? 돈 들고. 지금 돈을 흡수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은 또 선제적으로 또는 동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5%까지 금리를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이상 벌어지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속도를 쫓아가서도 안 되고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은 저는 뭐 25bp 흔히 말하는 베이비 스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이냐 25년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국가마다 긴축의 정도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일찍이 금리를 우리는 올렸고 아까 황희재 교수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조금 각국마다의 차이 그다음에 이런 특히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 섹터에는 우리가 예외주의적인 접근도 들어가야 되고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긴축에 공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대 재정이 아니라 건전 재정이에요.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체가 내년에 가시화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재정이 보듬어 안아줘야 돼요. 물론 선택적으로 해야 되겠죠. 과거식의 전 국민 무슨 지원금 이런 것은 뭐 기대하셔도 안 되고 반복하면 안 됩니다만 셀렉티브하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위기성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금리로 인해서 취약한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갖고 있는 취약 가계가 힘들어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재정 역할을 해서 2차 보존이라 해서 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걸 조금 보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의 고금리에 역행하면 안 된다. 돈 풀기다. 이렇게만 다 기계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경기 부양 목적의 일반적인 재정 투입은 삼가야겠죠. 즉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 돈을 풀자. 이런 거는 이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재정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장률은 낮아지고 기존에 있는 부채가 상당한 압박을 줍니다. 수지에.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영국이 사단이 난 겁니다. 영국은 성장률이 낮고 금리는 올라갔는데 부채도 우리도 훨씬 많아요. 150%. 거기다가 또 대규모 적자를 하겠다니까 이거는 뭐 부채가 완전히 폭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도 대략 GDP의 3% 그러니까 한 60, 70조 이상 적자가 커지면 안 돼요.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우리가 100조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100조 적자도 이제 더 이상 100조까지는 아니고 GDP 3%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지금 내년도 그 기초 재정 수지가 어느 정도 2%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30조 원 정도는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예외주의적인 접근은 정치경제학에서 특히 위기 국면에서 이것이 정치성과 어떤 효용성이 꽤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바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또 동시에 저희 경제학자들이 차선의 이론이라고 있어요. 어떤 최선을 만족을 해야 할 조건들이 하나만 깨졌을 때는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만 망가졌으면 인플레만 고치면 되는데 그게 최선의 상태에서 여러 조건이 깨져 있을 땐 깨진 조건의 개수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차선이 무엇인지를 현실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벗어난 우리가 깨져버린 조건만 개수를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최선을 못 간다면 이 다중위기 상태에서는 그러면 차선이 뭘까? 그게 과연 고금리를 통해서 인플레만 잡는 것일까? 제가 볼 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복합 위기를 이제 다중 위기로 하는 다른 용어로 해석을 하시고 지금 상태에서 결국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올리는 정책도 있지만 그것만은 다는 아니다. 즉 차별화된 예외적 접근 방법으로 재정금융 정책도 같이 보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덕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윤동열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의 정책도 있었고요. 또 거시적인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마이크로 레벨로 조금 내려오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투자 촉진과 그리고 인력 양성, 그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위기라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 와 계시는 청중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실제 실물 경제가 훨씬 어렵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도요. 일자리 미스매칭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학생들이 저희한테 토로하지만 제가 중견 중소기업을 만나게 되면은 실제 인력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트남에 있는 용접공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로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이 가장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11년부터 실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6%대로 그때부터 이후로 올랐다고 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는 거의 12%대 그 이상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물건을 만들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논쟁, 실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빨리 회복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를 봤을 때 아까 발표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얼마 전에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이라든지 애마존이라든지 이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가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R&D 인력 이외의 채용은 아예 중단했고요. 애마존은 실질적으로 아예 채용 자체를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채용 동결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인력들에 대한 감축부터 시작돼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용시장의 냉각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와 같은 채용이라든지 이런 이슈 같은 경우가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행지표로 가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여파로 인해서 후속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이와 같은 한국 경제에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위험이 여파로 미칠 것 같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미 저희는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사실 한국의 이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도 채용이 줄고 있는 것이 현상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IPO라든지 VC들의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주택 시장도 굉장히 급속하게 냉각이 됐거든요. 이런 주택 시장이 냉각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출을 끼고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가 지출을 또 막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대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고용 창출을 확대하려고 했던 이번 정부에서의 그런 계획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요. 더 이상 이제 정부 중심의 정부의 기대는 그런 이제 실제 일자리 정책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 간의 논쟁들도 있었고요. 이와 같은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려해서 될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제가 얼마 전에 KBS 부산으로부터 인터뷰 제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그 이유가
부산에 있는 청년들조차도 서울로 이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라든지 이유에 대한 것들을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산 KBS 특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가 전통적인 제조업의 노동 전환, 실제로 산업 전환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명이 거의 넘어가는 인력들이겠죠. 그렇다고 와서도 또 적절한 일자리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 복합적인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산업 분야에 대한 정체에 대한 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기업뿐만 얘기했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 산업 전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적절한 인력을 활용하지 못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기업이 주도하고요. 민관이 협업하는 그런 생태계 구조가 아니었다는 게 지금 우리의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었으나 사실상 전통적인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이런 체계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지 부분들은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반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 리쇼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010년에 실제 미국에서 이와 같은 리쇼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6,000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18만 개고요. 작년에 26만 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 한국 기업 자체가 34개가 진출을 했고요. 3만 5천 명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창출한 리쇼링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한 게 3만 5천 명이고 실질적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 저희가 산업 전환에 대한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쇼링 정책을 아예 쓰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쇼링을 썼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와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법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위기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북 대치 관계는 기본이라고 본다면 이 노사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다행으로 다음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법 규제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가 경영학자라든지 현장에서 예측하기는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학협력단장협의 회장도 맡고 있지만 기술지주회사협회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VC 투자자들의 그런 돈이 지금 묶여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말까지는 투자가 굉장히 동결될 거라는 것이 동일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들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으로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라든가 미스매칭 문제, 지역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강조하신 이제 규제 개혁 문제 말씀해 주셨고 또 위기감에 대해서 이제 노사 문제 이 부분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문제까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다음으로 우리 이동군 경영자 총협회 부회장님께서 아마 실제적으로 더욱 더 이제 체감하는 그런 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총은 저희 이제 회원사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원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초청받은 것은 또 기업의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기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체 뭐 GDP 중에서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이 조금 좀 해마다 다릅니다만 한 70% 정도.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수출도 감소가 됐고 무역 수지도 적자가 좀 심화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은 세계의 그 성장세가 되게 둔화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이 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보통은 한 3%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한 2% 정도밖에 성장을 안 한다는 것이 이제 국제 기구의 이제 전망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픈 것은 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또 에너지 위기가 계속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두바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90배럴당 한 97불 정도 돼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42불대, 그리고 21년도에 69불대에서 이제 97불대라서 에너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고, 가장 아픈 것이 저희들이 이제 뭐 제조업 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과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내지는 재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 반도체, 뭐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같은 것은 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다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보면서 경쟁이 아주 심해지는 거죠. 아시는 대로 미국은 그 반도체 관련돼서 칩스법이라고 하고, 또 IRA법,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뭐 중국은 뭐 중국 제조 2025 등을 통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이 아주 많다는 게 이제 세계적인 상황이고, 사실 국내 경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 경기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도 전망이 당초에 한 3%에서 2.5% 하더니 지금은 이제 3% 정도밖에 안 날 것 같고, 또 내년도 성장 전망은 한 1.8% 정도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년도까지는 경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급망이 계속적으로 불안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최근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거시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흥국생명 사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이 출렁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취약하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금을 원활하게 이렇게 조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만, 뭐 SK만 해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하긴 강하지만 약간의 이런 이 금융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또 취약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환경은 뭐 그런 대로 뭐 나쁜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영 환경이 안 좋다. 그리고 당장 금년에도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부진하게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기업 부채도 2017년도에는 한 92% 수준이지만 지금 현재는 한 115%까지 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기업이 경쟁이 아무래도 좀 심화가 돼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경쟁력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만의 TSMC하고 경쟁하는데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인 경우에도 뭐 미국에서 이렇게 수출 시장 점유율은 괜찮습니다만은 뭐 폭스바겐이나 또 뭐 토요타와 같은 자동차 기업하고 미래차에 대한 경쟁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뭐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8월달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기업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이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것 그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과감하게 규제 혁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뭐 노동 규제서부터 환경 안전 규제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각종 그 뭐 지표나 또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이런 경제 자유도 뭐 그런 것이 이제 경쟁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대부분 이제 뭐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래도 뭐 포퓰리즘이니 뭐 기득권들이 또 저항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5%인데 지금 이제 경영계에서는 뭐 한 22%로 낮춰달라고 그러지만 국회에서 전혀 진전이 없고, 상속세도 우리나라가 최대 한 60% 상속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하고 이게 경쟁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소한 OECD 평균 정도의 그 조세 수준을 갖고 있어야지 경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지금 뭐 6개월이 되도록 거의 진전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동법 제도가 그동안에 뭐 소위 이제 호봉제 그리고 또 획일적인 근로 시간, 뭐 고용의 경직성 이런 것이 도대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나 고용 구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노동 관련 제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아서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정말 아픈 것은 그 내년도 상반기 되면 진짜 한계 기업이 많이 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런 이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사회적인 안전망을 또 확충하는 그런 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해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에너지 비용이나 일반 경비도 절감을 하고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그나마 구조조정에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고 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모든 부품을이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망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하고 인재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경총이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만 조선 반도체 미래차 분야는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도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취업도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업이나 또 이 취업 준비생 그리고 대학교에서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해서 수요가 많은 쪽에 교육 내지는 인재 양성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업들도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잘 확보를 해서 해당 산업의 그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2022년 성장률 전망도 그렇고 2023년 성장률 전망도 그렇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 쪽으로 그 예측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상당히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는 아마 이제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예측 기관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대응 방안이 뭐 계속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뭐 노동 환경 안정 이런 분야에서 규제 혁신, 법인세 상속세 문제. 근데 그 부분을 뭐 완화하라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도 얘기를 하지만은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만 유지를 해도 약간의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을 해주는 좋지 않겠느냐고 특히 이제 노동 개혁 문제를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세 분이 다 우울하신 얘기만 하셔가지고 이제 정부 측면에서 보면 이걸 해결을 해주셔야 될 아주 그 중요한 임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기획재정부 대표하셔도 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그렇고 지금 토론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보면 지금 다 이제 사실은 지금 그 막연한 희망을 말씀드리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 제목 자체가 퍼펙트 스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는데 희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위기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가 좀 그거를 견뎌내고 저기 앞에 어떤 방향이 보인다 했었을 때 우리가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퍼펙트 스톰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이 세션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먼저 말씀드리긴 그렇고 방금 전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규제 요 내용이 뭐 과감한 규제 혁신이라든가 법인세 이 규제 혁신이라는 게 경제 부문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노동 뭐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 정부에서도 그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국회에서 넘어가 있어서 이 논의가 이제 좀 더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데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그 좀 더 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말씀은 그 정도로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그 발표하신 분에 대한 코멘트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황윤재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뭐냐면 왜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행하지 않느냐, 왜 인플레이션 기대를 보면 그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을 알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단 현재 조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일반인에 대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조사한다는 건 뭐냐면 체감도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이달에 소비자 무 배추 가격이 올랐다. 어머 올랐네. 그러면 뭐냐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졌다는 걸로 사실은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오히려 어떻게 보면 후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망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망치는 장기 전망치 같은 경우는 거의 2%로 다 있습니다. 중앙은행 센트럴뱅크의 타겟이죠. 그렇게 있고 한 1년치 정도는 거의 어떻게 보면 전망치이기 때문에 과연 또 이것이 사람들의 기대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냐 하면 그러니까 포캐스팅하고
익스펙테이션하고가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아까 빅데이터를 이용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기대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보면 배추 같은 어떤 농축수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김장 재료를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대해서 대책을 얼마 전에 내놓은 적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또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은 그런 정도의 물가 그 어떤 김장 물가를 이렇게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에너지 위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국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경상수지 문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너지 부분을 빼고 무역 수지 부분만을 본다면 2021년 월간 한 120달러.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3, 4분기까지도 거의 한 120달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그려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에너지를 수입과 수출에서 다 빼고 무역 수지를 쫙 뽑아보면 사실은 2021년서부터 2022년 3, 4분기까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걱정,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뭐 미국 킹달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인데 이때 에너지 문제가 그 중심에 있는 거고 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고는 이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거거든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김우철 교수님하고 나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들과 아니면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데서 본 것입니다. 뭐냐면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좀 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뭐 레이션 어떤 할당이라든가 블랙아웃이라든가 이 단계까지는 안 갔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업을 못할 정도로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의 경우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에는 그 이런 어떤 에너지 절감 정도의 이런 대응으로서 하는 거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에너지 위기다라는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더 이상 저희가 미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되면은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위기는 오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거에 반응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로부터 배울 수는 없잖아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 역사적인 경험을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하나 있고 좀 장기적으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오일 쇼크라든 게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싹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거를 또 이제 꾸준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대비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안정을 위해서 꾸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동참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해 겨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오히려 내년 겨울을 더 걱정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첫 번째, 유럽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러시아로부터 그 천연가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떻게 하냐면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 천연가스를 축적했다가 그걸 가지고 겨울에 쓰는 건데 상반기까지는 다 축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지금은 들어오는 게 0이거든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게. 그럼 뭐냐면 이번 겨울만 딱 지나고 나면 봄부터 채워야 되는데 러시아로부터 유입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차이나 중국의 어떤 그 코로나19 무관용 원칙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양면이거든요. 하나는 이걸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이런 거에서 부정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가 관점에서 보면 올해 이거 덕분에 유럽이 덜 당한 거거든요. 에너지 위기를. 천연가스나 이 시장에서 분명히 이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내년에 반등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 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 천연가스를 놓고 중국하고 유럽이 이제 더 달려들 거라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정말 좀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충격으로밖에 이제 방법이 안 남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 경험으로부터 또 오일 쇼크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걸 생각을 하면 또 하나는 이건 장기적인 영향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웠었지만 그 오일 쇼크가 끝난 다음에 전 세계의 에너지 효율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기술 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다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났었을 때 사람들 그 각국에서 엄청 투자하고 나면 결국에는 클린 에너지라든가 저탄소 레짐으로 다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될지 역시 같이 준비를 돈은 많이 들겠지만 같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자동차랑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현대차라든가 이런 데서 할 때 뭐냐면 돈은 당장 들어와야 되는 거는 엔진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는 계속 전기차고 매출은 없는 전기차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만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 어떤 교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희망찬 어떤 거를 말씀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겨울 아까 부총리께서도 내년 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에너지 위기라는 관점에서 정부도 먼저 앞장서고 그다음에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두의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실 것을 좀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관님께서 규제 개혁은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고 또 국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황윤재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주셨고요. 특히 많이 강조하신 게 지금 에너지 문제인데 사실 에너지 문제는 이번에 복합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탄소 중립 얘기도 하고 이런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특히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료가 사실은 싸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고 그 올랐을 때 고통은 결국은 기업들 국가 생산성으로 영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이제 뭐 그건 아마 단기적으로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봤더니 뭐 한 2분 한 40초밖에 안 남아 있어서 다시 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혹시 플로어에서 꼭 질문이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 받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다들 토론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뭐 아직 이제 시간이 뭐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 요약해서 드리면은 대부분의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토론하신 분들이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고 내년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자율 문제도 얘기했지만 다른 그 김우철 교수님처럼 차별적인 좀 예외적인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70년대 생각을 해보면 그때보다는 덜하지만은 그때는 오일 문제였고 지금 복합 위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이자율을 올렸냐면 79년에서 80년 사이에 11%대에서 21%까지 올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카터 대통령이 집권을 못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뭐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했다고도 할 수 있고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이 외채 문제 때문에 그거 고생을 많이 했고 특히 그 당시 대학 다니는 시험부터는 외채 망국론 하면서 했을 정도로 굉장한 고통이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3조 현상 때문에 극복을 이제 많이 했는데 빠르게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하고 우리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저는 학생들하고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케인즈보다는 이제는 슈페터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냥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대처 정부나 레이건 행정부 같은 건 제도 개혁을 얘기했거든. 규제 완화, 밀턴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 사상인데 지금은 케인즈하고 당시에 보면 슈페터가 1884년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케인즈가 왜 더 유명해졌냐면 그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공황 때는 혁신보다는 이제 수요가 더 필요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상태는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혁신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슈페터를 다시 재소환해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결국은 규제가 완화돼야 되고 규제가 혁신이 돼야 되고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세모글로하고 이제 로빈슨이 최근 2012년에 쓴 책인데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라는 데서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얘기는 단순히 노동, 자본, 지역, 언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에 결국은 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즉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포용적일 수 있고 약탈적일 수가 있는데 약탈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성장은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끝난다. 그렇지만은 포용적 경제 제도와 포용적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노동 자본 이런 것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제도적인 측면이 보완되고 그 제도적인 측면이 실행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빨리 극복을 해서 아마 퍼펙트 스톰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안 가는 쪽으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하고 토론해 주신 분께 많은 큰 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